산조건도 있구나, 뭐 있구나. 또 다 많아. 근데 주권이 그럼 뭐가 생각 안 나? 주권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어디가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의,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딱 한 번 나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럼 주권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행사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언제 주권을 행사하는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 할 것인가 간접 민주주의 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 하기로 결정했죠? 했어요? 네. 직접 민주주의는 포기했어요? 뭔가 애매하죠? 애매해 안 해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일군의 세력들이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어쨌든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접 민주주의가 정말 더 중요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위험한 거다 라고 하는 걸 그래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지금도. 누굴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학자 중에. 여러분이 다 알 만한 학자예요. 이 사람 제자들만 주장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굴까?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예요. 최장집 사단인 전부 그걸 주장해.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주의자구나. 의회주의자. 강력한 의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이면서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결사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참여, 아니, 수기 민주주의. 자, 이 민주주의 설명하면 길어요, 이제. 복잡해. 근데 이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성립할까 달라진다. 자,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복잡한 얘기는 다 제외두고, 주권이란 자,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나라를,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든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주권은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어야 돼요? 아니면 헌법이 만들어져야만 주권은 생겨요? 이게 어려운 거라. 주권이 어려운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자, 일단 주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권리가, 헌법이 없으면 주권도 없어. 근데 주권이 없으면 헌법도 없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단 말이 이 모순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었단 말은 국민이 뭐예요? 이미 국가가 있어야 만들어진 민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국민은?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을 정지하는 그 순간, 이 땅에 주권자는 누구냐는 거죠. 국민이 효력이 중지한다는 건 뭐예요? 국민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헌법학자들은. 옛날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헌법이 정지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헌법이 정지된 상황 경험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헌법이 정지된 게 뭐예요? 계엄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헌법적 효력을 헌법적 방식으로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그 계엄령이야. 경험 안 해봤어요? 그걸 전면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유사 헌법 정지 상태라는 게 있어요. 유사 헌법 정지 상태.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5.18 때예요. 광주. 5.18 광주가 헌법이 정지된,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수립 이후로 헌법이 완전하게 작동 금지한 첫 번째 사건이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예요. 국부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예요. 헌법이 중지된 바로 그 상태, 비상 상황에서 그때 주권자가 보인 모습, 그 모습은 향후 그 나라 전체의 도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헌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주권자의 참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제 이론이 아니고 칼 슈미트라는 정치 철학자죠. 유명한 정치 철학자, 극우 정치 철학자예요. 근데 극우긴 한데 이 인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정치학계에서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 극우인데. 아무튼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헌법은, 자, 진정한 주권자는 뭐냐? 헌법이 정지된 유사 상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근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경험한 게 언제예요? 촛불혁명 때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정지는 안 했지만 그와 유사한 상태, 유사한 어떤 느낌이 있는 상태. 근데 그보다 훨씬 확실하게 헌법이 정지된 느낌은 언제? 1980년 5월 광주예요.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헌법이 작동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헌법이란 권리 체계지만 권리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여기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상황. 그러면 자, 주권이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두 가지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주권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 이후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한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다. 만약에 친다면 우리의 주권자 행동은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체 리듬까지 감시당하지 않는, 생체 리듬까지 감시하는 뉴 내셔널 파노티코노 시대로 가지 않으려면 시민들 스스로가 주권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의 건강한 주권자 행동이란 뭐냐는 거죠. 뭐냐? 이때 사재기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사재기를. 지금 사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다 사재기해. 다. 지금 요즘에 이제 괜찮은 게 사재기 안 하는데, 지난번에 유급 사태 그러니까 독일, 일본,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사재기해.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다 사재기해. 그때 보니까, 걔들이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아니구나. 걔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민주주의가 강건한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의심이 붙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제시한 미래의 기준,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개성이다. 공개성. 근데 코로나가 이걸 제시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누가 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윤미향.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공정성, 공공성은 공개에서 비롯된 거예요. 공개하지 않은 건 다 안 돼요. 제가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이에요. 시민자유대학 회원들한테 돈 받습니다. 우리가 돈 안 내면 우리는 안 쉬어줘요. 돈 내야 돼. 제가 시민자유대학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공개가 돼야 돼. 공개가 돼야 돼요. 저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지. 근데 공개돼야 된다. 우리 시민자유대 학장님 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우리 시민자유대학 재산 완벽하게 공개됩니다. 공개해야 돼요. 제 통장으로 지금 받으면 돼,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공개해야 돼. 그것도. 공개하면 돼. 자, 집안에서 여러분이 한 집안에 우리 집이 공적인,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을 서로 몰라.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익연합체지. 솔직히 지금 공개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들 통장 공개하네요. 안 하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공개. 공개하면 모든 게 공공적이 된다. 이걸 가장 철두철미하게 어긴 데가 어디예요? 왜? 일본은 왜 그런가, 이게? 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몸과 육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면 안 된다. 항상 제가 주장하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 일본이 그런 상태. 왜? 자, 국가의 정신은 뭐예요? 국가의 정신은 헌법이에요. 그럼 국가의 몸은 뭐예요? 국가의 몸은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헌법의 몸이 뭐냐고요? 헌법의 몸이. 그게 국립묘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공동체는 공동의 죽음을 관리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동의 죽음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이미. 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시제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안 중요하니까.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 모든 역사 이래로 공동체 중에 죽음을 공동 관리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이게 정신이고. 그러니까 그 몸에 전두환이 묻히면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흥분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 에? 이게 정신이야. 몸이 국민묘지야. 근데 일본은 뭐가 문제예요? 이건 있는데 뭐가 없어? 일본은 국민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나간 거야. 몸이 없는 놈들이요? 에? 국민묘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상한 묘지에 가지. 그게 신사참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전 세계에서 헌법은 있는데 국민묘지가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애들. 그런 걸 다 이 사진 잘 보면 뭔가 보여주죠. 예? 뭔가 보여주죠. 이건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요즘 국뽕의 시대야. 국뽕의 시대. 국뽕의 시대야. 국뽕 중에 제일 나쁜 사람 누구야 이게? 잘 봐봐요. 국뽕들. 이게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어째요? 쉬었다 해요? 좀 더 갈까요? 자, 쉰다 1번 손 드세요. 예, 쉬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점검하고 싶냐면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이 있냐 없냐 첫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예외 없이 완벽하게 거의 예외 없이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정말 어디서 이 힘이 왔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이 힘이 왔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이 힘이 온 것 같아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IT? IT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거의. 예? 중얼대지 말고 말로 하세요. 거의. 거의? 아, 거의. 또? 왜 우리가 이게 잘 극복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옹알이는 안 돼요, 정확히 말해요. 예? 공공의료가 잘 돼 있다. 예, 또? 저분은 한번 마이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아, 누구세요? 소개 한번 하세요. 마스크 벗고. 단일민족으로 이어진. 잠깐. 자, 말씀하세요. 본인 소개하시오. 네, 저 이선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단결되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렇게 단일민족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투철한 저기 보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제시대 때 시민들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려 하는 민족의 의지인 것 같아요. 민족의 의지. 일단 우리 민족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근데 우리 민족 아닌 사람들 어떡하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아닌 사람들 어떡해? 네, 같이 가야죠. 자, 또 다른 분. 우리가 왜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게요? 이 말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방역 당국으로서 방역 당국으로서 우리가 잘했다? 시민들이 너무 잘 함께 해주는. 시민들 함께 했다. 의외로 보면은 네. 이걸 지키자 하면 잘 따르세요. 잘 따른다. 예. 지켜줘요, 잘. 물론 아까 클럽 간에나 이런 게뭐 예.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나라 보면 안 지키잖아요. 네. 저는 의외로 놀란 게 버스를 타도 요즘엔 거의 100% 마스크 차거든요. 물론 개인 보호도 있겠지만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이걸 좀 함께 따라주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그 말은 지키는 것 같아요. 국가 행정 체계하고 시민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예. 국가와 국가 행정 체계하고 적어도 시민들 간에 이번에 일부 관련해서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의 수준이 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까지 낮은 나라예요. 세계 최하위예요. 예,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라고 우리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돼 보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쓸 거라는 신뢰도, 일종의 클럽은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는 신뢰도, 이런 거 막 생긴다는 거지. 예? 하여튼 또 다른 분. 예.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예. 우리가 뭔가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시민들의 그런 주체의식 아닐까? 아, 시민지 영향이? 시민 영향이 뛰어나다. 또. 예. 인간 극복의 DNA가 좀 내공이. 이야, 우리한테 그 DNA가 있다. 예. DNA는 은유예요? 심볼이에요? 메타포예요? 알레고리예요? 예. 예. 또. 야, 예. 하면 또 저기 할까? 아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의 했던 영향들을 봤을 때 가장 정말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한 지도력 또한 저는 네. 해야 된다는 아. 생각을 합니다. 문바네요. 그리고 그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적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신뢰도가 상호작용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함께 수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요. 하여튼 좀 간단히 설명하면 지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좀 무리가 많이 따라요. 무리가 많이 따라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훌륭하게 보냐, 있을 때 뭘 했냐가 아니에요. 부재, 없을 때 어떡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즘에 지도자를 평가할 때 리스크가 있는 지도자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체가 문제를 오히려 더 위험 요인인 거야. 위험 요인. 최근에 이 비상 상황에서 대체적인 특징은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집에서 누가 위험 요인이에요? 애들이 문제예요? 아빠나 엄마가 문제예요? 리스크는 누구한테 있냐고, 항상. 에? 그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도자 리스크가 좀 적은 축에 속한다. 아주 적은 축에 속한다.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얘기고, 우리 학문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역량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과학기술 역량이 뛰어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과학기술 역량은 크게 두 분야거든요. BT하고 IT와 관련돼 있거든.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알겠죠? IT. 이 두 분야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국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상위권이긴 하지만 전혀.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드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제가 얼마 전까지 그 본부장 하다 왔잖아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네, 가장 많이 연구비를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 탑 클래스 아니에요. 탑 클래스 부분적인 데만이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탑 기술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IT 분야에 아주 상위권의 국가이긴 하지만 탑 클래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고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지. 여기에 제가 고민한 건데요. 제가 생각했는데, 한국처럼 세계 최고의 BT, IT 기술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만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만 들어볼게요. 제가 독일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저는 독일 5년 동안 살았는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감기도 걸리고 아플 때 많았었는데. 약국은 갔죠. 또? 공원. 예?
공원? 내가 아픈데 공원을 왜 가요? 정신 차려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예? 교민. 나는 한인 교회도 안 간 사람이. 내가 유학생 중에 우리 이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유학생 중에 교회를 안 간 첫 번째 학생회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 따지러 왔어요, 언제 저한테.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이다. 학생이나 그만두든가 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럴 수는 없다고 했지. 자, 제가 유일하게 한 관직이 어렸을 때 학생회장. 자, 유학생. 왜 그럴까요? 뭐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아플 때 어디 갔을까? 병원에 가지 않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병원 간다는 말 있죠? 영어로 병원 간다고 그러면 뭐야? 하스피tal 간다. 그럼 뭐예요? 수술하러 간단 말이에요. 거의 중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하면 지금 전대병원이나 최소한 어디 병원 갈 때 하는 말이냐? 저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이나 또는 어디 정도 갈까요? 그 정도 큰 병원이 어디 있어요? 광주병원이나 이 정도 갈 때 병원 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동네 병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의사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 잘하시는 분도 누가 있어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요. 병원 가다 오면 안 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 독일 유학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등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등이. 아침 일어나면 등에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가 딱지가 돼가지고 딱지가 찢어진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학을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늘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좀 먹은 거야. 냄새 난다고 그래. 그래서 막 샤워를 아침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등이 바싹 건조하고 마르면 이렇게 얇은 상처가 생겨. 하고 찢어지려 한 거야, 이렇게. 동양인들이 주로 그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그래요. 샤워를 많이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병원을 갔다 와서 학교를 갔어. 근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같이 어학 공부하는 애들끼리 만드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내가 병원 갔다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래 애들이. 너 죽냐? 막 그래. 그때만 잘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는 도둑 5년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어디만 갔어요? 의사만 만난 거야. 근데 의사를 만나면 주로 자, 우리가 동네 병원 가서 한 번도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기계가 엑스레이도 없어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청진기 들고 말로 다 때워요. 의사가 거의 말로 때워. 거의 말로. 그 처방전도 감기 걸리면 처방 해줘 안 해줘요? 90%는 안 해줘요. 90%는 안 해주고 뭐 하면 차 마시고 산책해라. 예? 아까 여기 아픈다 그러면 이제 처방 해주죠. 그런데 처방도 아주 약하게 해주고 뭐래요? 샤워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한번 기본적으로 30분 동안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잘 알아. 예? 나이들이 아주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 독일에서, 자, 1차 병원이에요. 2차 병원, 3차 병원, 4차 병원인데 내가 어쩌다가 위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내시경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 2차 병원을 가야 돼. 내시경을 하려면. 근데 이 수면 내시경은 2차 병원에 없어요. 3차 병원 가야 돼. 2차 병원은 주로 어디까지 있냐면 그 우유 같은 거 먹는 거 뭐예요? 의사 선생님. 우유 먹고 이제 찍는 거 있죠. 장기 찍는 거. 우유 같은 흐연 거 먹고 그거 뭐라 그래요? 막 흐연 거 막 우유 같은 거 막 몇 컵 먹고 그 죽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그거 먹으면 큰 기계에 앉아갖고 찍잖아요. 그것도 한 번 찍어봤어요. 2차 병원 가서. 더 가려면 3차 또 박아야 돼. 이걸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한국이 이런 걸 안 하고 너무 의료 과잉이다 해왔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최근에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정형외과 거기 가면 뭐가 있냐? 일단 뭐까지 있어요? 여기 충격파. 제가 어깨 통증이 있거든요.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있어. 그러면 별게 다 있어. 조그마한 병원인데 뭐가 있어? 일단 초음파. 독일에서 초음파를 찍는다는 건 난 초음파 찍은 사람 아마 국민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0.5명이나 있을 거야. 우리나라 중에 초음파 찍어본 사람 있어요? 내시경 안 해본 사람 있어? 자, 이 말을 왜 하냐?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IT, BT 기술을 보통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는 나쁘게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 왔는데 그게 꼭 나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역량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는 아니지만 최고의 과학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그게 좋든 나쁘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가 중요하냐? 과학기술을 최고로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건 뭘 말하냐? 구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하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글과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훨씬 더 강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경제나 행정 역량이 강하냐?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 최고의 행정국가냐 이거예요. 근데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우리가 사재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사재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도덕성이 높았을까요? 그런 면도 좀 있죠. 난 사재기를 안 하고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이런 또 안 싸우고 이럴 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뿌리로 가보면 난 1980년 5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으로 가보면 동학 농민전쟁이 있어. 이 나라 국민들이 주권자의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주권자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한 운동은 동학 농민전쟁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내가 주권자다. 내가 이 나라를 만들겠다. 저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첫 번째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일어난 주권자 행동이 동학 농민전쟁이에요. 그런데 동학 농민전쟁들 일부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아주 도덕적이었어요. 5.18도 마찬가지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재기 하지 않아.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너무 풍성해요.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봉급 200만 원 받고 사는 사람들도 먹는 거 보면 거의 황제 수준을 넘어서 있어요. 에? 진짜야.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정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신기해요. 예? 예. 저도 살이 안 찌는 거 신기해요. 저도 하여튼, 한국은 자, 행정, 경제 역량이 세계 우리가 몇 위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 역량은 몇 위예요? 몰라요? 예, 대략 10위권이에요. 10위. 8위, 9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대체는 9위에서 12위까지.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개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국민 총생산이 그렇다는 얘기고, 개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소유롭에 조그만 나라들 많잖아요. 거기는 훨씬 우리보다 잘 살지.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다 사재기했어. 우리만 안 해. 독일에서 있잖아요. 독일에서 보통의 교수가 외식을 가족과 함께 외식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외식을 기분 좋게 레스토랑 가서. 예? 독일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90일 적게 일하고 평균은 우리보다 2배 받습니다. 우리보다 석 달 적게 일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연봉은 2배 많아. 생산직 노동자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는 독일보다 더 많이 받아요. 기아자동차 노동자는 독일보다 더 많이 받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청업체 업체들이 너무 적게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독일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벌어요. 2배 정도 벌어요. 평균 임금이. 근데 그들이 보통의 노동자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여러분 몇 번 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 밤에 생맥주 하도 누가 손님이 와서 밤에 생맥주집 먹으러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 가족끼리 밤에. 진짜 우리 신기한 나라예요. 밤 11시에 10살짜리를 데리고 가족들이 술 먹으러 와. 이건 우리나라만 그래요. 유럽에서 그런다면 그건 정말 파탄난 가정인 줄 알아요. 이건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있을 수 없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 불가능해요. 일단 애기 나면 애기가 클 때까지는 레스토랑에 안 와요. 일단. 못 와.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은 레스토랑에 허용을 안 해요.
여자들이 유럽에서 아기를 안 낳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레스토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 진짜예요. 레스토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통제가 되기 전까지는 못 가요. 병원에서 애들이 막 식당에 돌아다닌다? 용서를 안 해요. 그럼 바로 나가야 돼요. 왜? 레스토랑은 밥 먹는 데가 아니에요. 쉬는 데지. 쉬는 데지 밥 먹는 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벌지만 먹는 것이 우리처럼 풍요롭지는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먹는 것과 접근 가능하다는 느낌이 있어. 예? 이것도 나쁘게만 봐왔는데 꼭 그러냐 하는 거야. 꼭 그러냐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교통, 유통, 소통의 액체성이 가장 강한 나라다. 전문적 용어로 하면 제가 철학자니까 이제 전문적 용어를 내가 이걸 가지고 학회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런 말 쓸 거예요. 교통, 유통, 소통의 액체성. 우리나라는 거의 서양에서는 액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거의 기체성이다. 기체성. 이게 거의 기체성이 가깝다. 예? 지금은 또 바우만이 쓴 말이에요. 액체성. 저는 이걸 기체성에 가까운 나라다. 한국은. 세 번째는 시민 역량인데요. 시민 역량인데, 자, 시민 역량은 크게 제가 보기엔 세 가지가 묶어져요. 노동운동, 시민운동, 마을운동이에요. 시민 역량의 척도로 보면. 자, 전 세계에서 노동운동, 시민운동, 마을운동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가. 자, 일본을 가보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일본에? 노동운동 있어 없어요? 일본에? 없어요. 시민운동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을운동 있어 없어요? 마을운동만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운동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 유럽에는 없어요. 마을운동 그런 거. 예? 유럽에는 뭐가 있어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는 이 수준이 유럽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너무 강력한데 그 강력한 정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버렸냐? 관료화 단계에 이르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석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지금 운동, 시민 역량의 강력한 한 기둥이 분명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정교조 강력해, 안 강력해요? 맛이 갔어요, 이미? 상당부분 갔지. 상당부분 갔지만, 그래도 한 축은 분명하잖아요? 예? 약간 화석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교조를, 여러분 선생님들이니까 정교조를, 민주노총 화석화되고 있죠? 나도 지금 교수노조 빠지려고 그래요. 내가 교수노조 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빠지려고 그래요. 더 이상 노조가 아니야. 그래서 사회 지식인 네트워크 새로 지금 전국에 새로운 지식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가입하세요. 나도 그쪽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쪽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시민운동 어때요? 화석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유럽은 훨씬 더 거의 관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화돼 버렸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세 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이 시민 역량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 과잉 경쟁 때문에 불안하고 피곤한 국가야. 부동산 투기 국가, 불확실한 시장 국가, 전역이 없는 국가, 사회적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 개인의 자유가 없는 국가,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다 이제. 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 비관적으로 봤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것도 좋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